스몰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이 스몰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트라우마인데 작아요. 이를테면 내가 직장에 가서 발표를 하는데 이 발표를 할 때 상사가 나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넌 왜 이렇게 형편없어? 넌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네가 실적이 꼴찌야. 너처럼 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는다면 이게 대형 사건 사고는 아니지만 때로는 그 선배만 보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이건 스몰 트라우마 이 정도로 보고, 그리고 스몰 트라우마가 있다면 미세 트라우마도 있어요. 뭐랑 비슷하냐면 미세먼지랑 비슷해요. 처음엔 잘 모르는데 여러 개가 모이면 나도 모르게 묵직하게 앙금이 쌓이죠. 이게 때로는 불편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예민한 민감함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불편합니다. 불편함. 맞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장난이었으나 누군가에겐 장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한 번쯤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빅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교통사고 내가 당했어. 배를 탔는데 배가 정말 너무너무 위태로운 순간에 있었어. 내가 비행기를 탔는데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비행기에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 그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나 내 형제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들에 연루가 되어서 사망했어.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엔 빅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집단 트라우마도 있어요. 비행기 사고. 우린 세월호도 경험했죠. 대구 지하철 참사도 경험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집단으로 실시간으로 많이 봤던 경험들이 있는데 이런 경험들은 다 집단 트라우마고요. 또 급성 트라우마도 있어요. 사고가 빵 났어요. 이를테면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나 갇혔어. 너무 무섭죠? 무서울 것 같아.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떨어질 것 같고. 거기다 불까지 꺼졌어. 야, 너무 무섭겠죠? 어떤 분들은 그 순간을 버티다가 나중에 폐쇄의 공포가 오는 분들도 계세요. 이걸 그냥 두면 급성으로 발생했는데 이 공포 상태를 잘 다루지 않고 유지한 상태로 계속 가면 이게 나중에 PTSD,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중학교 때쯤 그 친구가 갑자기 방학 때 물놀이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안 좋게 좀 사고가 일어났어요. 어머나 어머나. 네, 그래갖고 이제 저는 어떻게 헤엄을 칠 줄 아니까 살았는데 친구가 안 좋게 갔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본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제 와서 왜 너만 살았냐. 어머 어머 어머.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뭐 회사에서 물놀이를 간다든가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모르시는 거예요. 장난인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짓궂게 한번 빠친 적이 있어요, 저를. 어머 어머 어머.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되셨어요? 기절했죠. 어머나 세상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빅 트라우마예요. 본인은 여전히 이 닫히지 않는 구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른들이 뭐라 그랬냐면 너 왜 혼자 살아왔니? 그럼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저기 하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가족들이 하지 말아야 될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몇 가지 얘기들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먼저 비난하면 안 돼요. 이런 겁쟁이 같이. 이겨내란 말이야. 봐봐, 네가 겁이 많아서 그런 거지. 야, 겁은 줄어들 수 있어. You know?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이 사람에게 네가 겁쟁이라고 말하는 걸 넘어서서 너라는 사람은 이걸 이겨내지도 않는 한심하고 게으른 사람이라는 뜻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건 쉽게 이겨내지지 않는다라는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축소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물론 위로하고 당신의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라는 의미지만 감정은 다루지 않고 사건은 축소해버린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적어도 강요하지도 말 것, 축소하지도 말 것, 그리고 비판하지도 말 것. 자, 그러면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어떤 말을 해야 돼? 어떻게? 아주 간단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도와줄까? 이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지금 어떻게 도와줄까? 이 사람은 지금 두근두근 떨려요. 숨이 안 쉬어져. 갑자기 공황 같은 증상도 일어나. 이런 상황까지 갔을 땐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라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한 가지 더 있다면 야 이거 힘들 수 있어. 다른 사람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거 힘들 수 있다. 그거 힘든 일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공감 정도 해주시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김슬기의 남편 올해 44살 유현철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네, 저희 재혼 3년 차 이제 김슬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이 문제 없으세요? 아까 윤선 선생님? 나오시는데 막 웅성거리셔서 아이, 저는 아유, 이미 진짜. 딱 보자마자 네. 옥순이에요. 맞아. 나는 솔로 옥순이래요. 맞아. 예, 그리고 또 이분은 또 그 타방송에서 돌싱글즈, 돌싱글즈. 예, 거기서 아. 나오셔가지고 그러면 각자 이렇게 따로따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네. 하신 분인데 두 분은 어떻게 어떻게 만나셨어요? 만나셨어 진짜? 용기 있는 이제 남편이 이제 인스타그램 이제 네네. 메시지가 와서 연락을 좀 하다가 네네. 네, 이제 같은 양육자끼리의 이제 좀 뭐 고민이나 공감대 이렇게 하다가 좀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두 분 다 이 자녀가 있다 맞아요. 보니까 이 재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결혼은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일단 저는 이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게 일단 저한테 가장 큰 목표였다고 생각해요. 아이와 둘이 지내다 보니까 저 처음부터 1년 정도 만나면 우리는 재혼을 목적으로 만나보자라고 네. 했었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근데 남편분과 아내분 그동안 이 양육 스타일이 좀 다르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 충돌하거나 뭐 이런 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 아이는 이제 뭐 밥을 되게 잘 먹어요. 그래서 되게 토실토실한데 딸은 사실 이렇게 먹는데 흥미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는 항상 이제 딸이 먹는 거에 되게 항상 큰 좀 스트레스가 있어요. 잘 먹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나이 때면 이제 스스로 혼자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빠는 아이를 뭐 따라다니면서 막 숟가락을 떠서 먹여주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를 다 하고 나서도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설거지통에 갖다 놓는데 이제 딸은 먹으면 그냥 바로 씩 일어나서 가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가 안 돼, 못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남편분께서 얘기를 듣자 하니 이 가족을 아까 A팀, B팀으로 나누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그 딸아이는 이제 격주로 이제 교섭 면접을 가거든요. 애기 엄마를 만나러. 근데 저희 아이는 가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아이가 이제 딸아이는 엄마를 만나러 갔을 때 같이 좀 저는 어디 나들이라도 갔으면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고 그 당시에는 오빠가 좀 제가 느꼈을 때는 잠을 많이 잔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아이는 맨날 혼자 그냥 노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그러냐.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빠가 딸이 없을 때 우리끼리 그렇게 뭐 어디를 나가거나 하면 미안하대요, 딸한테.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딸이 뭐 저희가 딸을 떼놓고 가는 것도 아니고 딸은 엄마랑 좋은 시간을 보내러 갔는데 왜 저런 생각을 할까라는 마음도 많이 들었고 되게 서운했죠, 그때. 왜 A팀, B팀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일단 저는 밖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늦게 들어가면 딸이 꼭 혼자 덩그러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딸이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자기가 되게 사무치다라고 말을 한 번 저한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맡겨놨지만 가면 딸만 챙기게 되는 거예요. 그 재혼을 되게 잘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적으로. 근데 와이프의 어떤 좀 그런 방법이나 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를 제가 되게 불만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하소연할 때 너가 전업주부잖아. 그거 너가 해야 할 일인데 왜 나한테 하소연해? 왜냐하면 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때는 되게 좀 전적으로 와이프 탓으로 돌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이 재혼했을 때의 아내와 엄마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저는 그냥 집에 들어갔을 때 네. 되게 이렇게 화목한 느낌을 와이프가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집에 왔을 때 되게 편안한 안정감과 아이들도 되게 밝게 있고 뭔가 집도 깨끗하고 그런 거를 이제 상상을 한 거예요. 그죠? 네, 네. 우리가 다 현실도 있고 우리의 또 기대와 꿈도 있는 거니까 아내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네. 하고 또 솔직히 그것도 있어요. 이제 와이프가 되게 이뻐요. 아 이쁘죠. 네, 이쁘고. 너무 이뻐요. 아무래도 와이프는 저와 친구나 어떤 그런 여가나 문화 활동이 좀 기준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이성 친구도 친구예요. 남사친이 가능한 친구고, 전 그게 안 돼요. 아. 네, 연락도 안 돼요. 어. 뭐 실은 제가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이제 내가 그 남사친이랑도 한번 친해보자. 그래서 그 남사친을 만났어요? 처음으로 만남을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너무 격없이 친한 모습을 제 눈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뭐 볼을 꼬집는다던가 아 이렇게? 아, 이거 한다고? 손깍지를 낀다던가. 저는 정말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남녀 사이의 어떤 친구 사이의 행동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날 이제 핸드폰 번호 바꾸고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 더 여쭤볼까요? 아내의 휴대폰을 본 적도 있나요? 네, 있어요. 불쾌하지 않아요? 그쵸. 저는 이제 남편한테 예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저는 되게 싫어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나도 싫어. 그 안 좋아진 계기가 좀 이것랑 연결이 돼 있는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오빠랑 뭔가 그런 소통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제가 지인들하고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 전화보다는 근데 뭐 이제 메시지나 이런 걸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 거를 이제 신랑이 좀 보게 된 거예요. 혹시 그 내용이 뭔지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남편이 가장 좀 실망했던 부분들이 이제 이럴 거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럴 거면 혼자 살겠다. 그 이후에 이제 오빠가 사실 이렇게 해서 받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너와는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당시에는 저도 이제 오빠에 대한 좀 뭐 신뢰나 좀 마음이 조금 바닥이 나는 상태여서 뭐 알겠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10개월 말하는 거. 아, 그때 그 이후로 10개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네. 네. 그때 사실은 마음 정리를 상당히 했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었겠네. 실은 제가 그 이혼이라는 단어를 듣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아 실행에 바로 옮긴 거야? 저는 소송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소송이라고 하는 건 재판 이혼을 하려고 했다는 네. 거잖아요. 협의가 아니라 재판으로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재혼에 문제로 먼저 싫다고 한 건 너야라고 뭔가 유책을. 유책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한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믿은 거에 대한 배신감이라고 생각을 크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소송까지는 그거 아내가 알았을 때 너무 상처받았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 변호사 선임한다고 하길래 저도 바로 변호사가 둘이 또 같이? 아니 소송할 만한 일이냐고 맞- 이게. 배신이란 단어가 이 남편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남편의 문장 완성 검사를 했어요. 그 이야기 속에 남편이 썼던 단어들 중에는 배신이란 단어가 너무 많아요.
남편에게는 이 배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내 인생을 뒤흔들어 놓은 단어이기 때문에 내 아내가 혹여라도 우리 삶을 등진다면 이건 역시 배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여인이 동일한 배신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믿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쉽게 이리저리 흔들릴 사람 같았으면 아이 데리고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맞아. 또 한 가지, 우리 남편하고 아내 우리 기질 성격 검사 여기 보면 참 이 지표가 좋은 부분도 있고 조금 덜 좋은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괜찮아. 이 부부가 다. 어우, 네. 다행이다. 근데 차이점들은 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흔히 자극 추구 점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일종의 충동성이기도 하고 에너지가 집 바깥으로 뻗쳐 나가는 힘이에요. 아내는 96점이에요. 얘 어떻게 참고 살아? 에너지를 분출하지 않으면 이 에너지가 반드시 자기 안쪽을 공격하게 될 거예요. 대신 남편의 같은 경우에는 자극 추구 점수가 47점밖에 안 돼요. 그냥 안정적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변수가 더 싫은 거거든요.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게 뭐냐면 이 사회적 민감성하고 인내력이 있는데 남편의 인내력은 얼마냐면 93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남편이 이런저런 요청이 조금 많은 편이죠.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 20%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애를 쓰고 참는 거예요. 이거 알아봐 줘야 돼요. 대신에 아내는 인내력이 16점이에요. 인내력이 16점이에요. 다 분출하시는구나. 16점. 네. 안 참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극 충동 점수가 높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인내력이 좀 낮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딱 발생했을 때 에너지가 금방 올라요.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즉석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속도가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이 남편이 연대감 점수가 34점으로 낮아요. 그래서 자꾸 이혼을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아내가 연대감 점수가 74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도망을 안 가요. 너무 좋아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도망은 남편이 더 빨리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혼이 유지되지 않을 것 같으면 연대감이 낮기 때문에 금방 파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녀가 그를 설득할 거예요. 자기야, 여보, 그게 아니고 조금 천천히 가도 돼 라고 아내가 충분히 이 상황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이 가지고 있는 이 복합가족의 형태는 양육의 스타일은 그냥 단일 가족이어도 안 맞아요. 엄마 아버지가 다. 그냥 우리는 복합가족이라서 조금 더 안 맞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근데 보니까 두 분이 다 링이 없더라고요, 반지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 반지 맞춰라. 두 번째, 그 반지 결혼식에서 꼈으면 좋겠어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사회적 승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약조를 공공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을 더 단단하게 묶습니다. 참 놀랍게.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라는 걸 아이들도 우리도 매번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휴대폰 확인하지 말아요. 더 불안해질 거예요. 맞아, 진짜 그건 아니야. 그거 안 돼. 아내는 남사친을 만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 신체 접촉은 어떤 배우자가 있어도 불쾌했을 거예요. 그건 깻잎 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둘 간의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남편을 배신하는 일, 이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제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죠? 남편이 듣도록 얘기해 줘야 돼요. 남편에게 눈 바라보고 난 당신 배신하지 않아. 난 당신 사랑하며 살 거야. 얘기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배신하지 않을 거야. 많이 사랑하면서 살자. 고마워. 야.